사람은 미치기 전에 가야 돼요. 미친 후에 가면 정말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미칠 것 같을 때 가야 돼요. 우울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뭐뭐 할 것 같다 할 때 있죠. 그때 가야 돼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때를 놓쳐서 오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잡을 수 있었던 그 우울을 너무 깊게 놔두어서 이 우울이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걸 저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에 맞춰서 찾아온 이 불안 환자가 이 상담 과정을 통과하고 치료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새 삶을 새 살 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을 때 오셔야 돼요. 할 것 같아 하면 무조건 전 전문가를 꼭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그 뒤로는 많이 늦을 수 있다. 그래도 늦더라도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담 현장에 딱 가면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통제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통제 신화라는 건 뭐냐면 마흔은 꽤 가지고 있으나 아직 덜 가진 나이다. 보통 40이 되면 옛날 40하고 지금 40은 많이 다르죠. 옛날에 40대 되신 분들 사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60대 같아요. 가르마 이렇게 2대8로 딱 갈라가지고 하거나 파마 뻐글뻐글 해가지고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엄마들 다 40대들이에요. 사실상 지금의 40은 청년과 유사하다. 장년 혹은 중년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은 나이다. 여전히 젊고 직장도 가진 분들이 많고요. 결혼도 뭐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했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다는 생각,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불안이 많은 나이예요. 틈새 불안. 50은 몸도 대부분 좀 달라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포지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40이란 나이는 대리과장이에요. 대리과장이거나 책임 이렇게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연령대가 아직 위로 올라갈 거는 많이 남아있고 직장에서 평생 내 몸을 묻을 또 나이는 아니에요. 아직 한 번의 이직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나이라서 그 사이사이의 틈새가 마치 우리가 한 직장에서 다음 직장 넘어갈 때 다음번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틈새 불안이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시기가 제가 볼 때는 40대인 것 같아요. 40대는 좀 안 됐죠. 옛날 40대는 꽤 괜찮은 나이였거든요. 40대에 대한 정형성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중년,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의 그 포지션, 나이가 정말 달라졌고 형태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40대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중년이었어요. 중년에 대한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옛날엔 35세부터 한 60세 사이였어요. 그 중간 정도까지 35세에서 40대 끝까지가 중년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40대를 중년이라고 부릅니까? 지금은 청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젊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뭘 가진 것도 아니에요. 안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서는 니네 나이 먹었잖니? 저쪽에서 니네 아직 젊잖니? 엄밀히 말하자면 낀 세대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낀 세대는 저는 40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엄청난 젊음의 열정도 있고 40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내 승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가족을 유지하고 내 가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역할도 굉장히 비대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대 아직 내게 남아있는 이 수많은 세월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는 싶지 않은, 그래서 제2의 도약 제3의 꿈을 꾸는 시기가 이 40대잖아요. 40대 전반에 다 나타나요. 40대 전반에 다 나타나긴 하는데 이 40대의 특성을 좀 보셔야 돼요. 이 40대가 지금은 절반의 절망세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X세대의 일부하고 M세대가 딱 끼어 있어요. M세대가 굉장히 독특한 세대이자 의미를 부여해야 될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M세대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세대 부모 세대들부터 꽤 잘 살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친 경제개발 구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쭉 끌어올린 견인한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입니다. 아주 가난했던 시대를 이제 딱 넘어선 첫 번째 세대예요.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고요. 엄마 아버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라서 나이키를 아는 세대예요. 옛날엔 스펙스였다.
프로스펙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이키가 나오면서 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이게 나이스로 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X세대까지만 해도 아놀드 파마 이런 거를 입었던 세대였었어요. 근데 이때 세대로 딱 넘어가면서 아디다스 세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브랜드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세대이고, 독방이 시작되는 세대이고, 노크를 해야지 자기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세대라서 이전 세대가 책임과 의무의 세대였다. 권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참 읽기 시작하면 성장한 세대의 핵심적인 책들이 너는 특별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이 풍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인 풍요를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기의 꽃을 피운 세대거든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강해요. 중요한 건 이 세대가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가 이 완벽주의를 거의 부추기기도 했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거예요. M세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세대예요.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지 않으면 스카이라고 하는 사회적 성공 대열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요. 요 40대부터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회적인 사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스펙만 완벽해서는 안 되고 이 몸에 대한 준비도 완벽해야 돼요. M세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180 이하는 싹 다 루저. 남자들에 대한 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성들과 남성들 공통으로는 외모 얘기가 있습니다. 요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성형외과 의사 밑에 누워가지고 집단으로 얼굴을 갈아엎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몸에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스펙도 나의 몸도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완벽주의라고도 부르고 강박적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너와 나 사이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지고 접촉점이 굉장히 넓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적 비교와 박탈감이 아주 현실화된 세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명 댓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벽주의와 강박이라는 단어 밑에는 불안 단어가 공통으로 흘러게 되는데, 한 개인의 개별 감정이었었던 것이 댓글이 시작이 되면서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감정이 되면서 이 감정이 한국전 이후에 한 세대가 하나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앓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을 맞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패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되고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와 그다음에 SNS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성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각 정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중요해지는 세대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나를 잘 꾸미는 시대이기도 해요.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갖춰야 될 게 많지만 내 집을 내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고, 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N포 세대라고, 이들을 절망의 세대라고 많이 부르는데 절망 가운데서도 개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예요. 우리가 할메니얼이라는 게 이때 나오게 되잖아요. 40대부터. 할메니얼이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아니에요. 이 밀레니얼과 할머니가 함께 만난 데는 역사적인 근간이 있어요. 요 M세대들 부모가 베이비 부모들인데, 요 베이비 부모들의 이 끝무렵에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 양육의 빈자리를 그 이전 세대였던 할머니 세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메우게 돼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20세기 애들처럼 건강하고 예쁘고 착하게 내 새끼 내 똥강아지로 딱 키우게 돼요. 운칠화초처럼 그렇게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엄마가 내준 학원비 학원 쫙 돌고 치맛바람에 따라가지고 나의 스펙을 딱 만들었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딧불이 노래에서 내가 뭐가 된다 그랬죠? 나는 뭔 줄 알았다 그래요?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별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사회에 딱 나가봤더니 나 반딧불이야. 벌레야. 알고 보니까 불만 끔뻑끔뻑 내는 거지. 벌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내가 나가보니까 비바람이 쳐 눈보라 막 불어. 그 눈보라가 피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또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아직 내 스펙도 좀 있어야 되고, 소비 수준이 되게 높아요. M세대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권리를 하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좀 충분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사는 세대라는 걸 알아요. 이 회사를 또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바깥에서 나의 그 어깨가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울며 겨자먹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나만의 일종의 쉼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비바람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하나의 대상을 찾아요. 그게 누구냐면 나를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든 나에게 옳다 말하고 그렇다 말하고 괜찮다 말해주고 내 새끼고 똥강아지라고 말해줬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이분을 직장에 데리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몸빼, 뭐 꽃무늬, 흑임자, 뭐 오미자, 자개장 이런 것들을 쫙 다시금 소환해가지고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언,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문화적 컨텐츠로 자기들만의 일련의 소도, 특별함을 또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절망이라는 것과 이 문화적을 꽃을 피운다는 거. 이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40대를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떡볶이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떡볶이는 매워요. 강해요. 뜨겁습니다. 이건 죽음의 정반대편에 있는데 이 양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성장하고 동시에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가니까 인생에 살이 쭉쭉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은 안 빠지고 삶의 에너지가 계속 축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양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현실적 안정성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 삶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기불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일반화된 세대가 바로 이 40대예요. 내가 앞으로 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미래의 불안을 땡겨와서 현실에 그거를 앓게 되는 거죠. 이 세대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직률이 되게 많아요.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거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특별하게 키웠던 나의 성장 세계와 이 사회 세계는 확연히 달라서 내 성장 세계의 그 첫 번째 울림이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 중에 누가 나에게 이 에코를 들려줍니까? 안 되니까 셀프 에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50대, 지금의 60대들은 자기계발서를 잘 읽지 않았어요. 그냥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그냥 운동하고 끝냈어요. 민주화 운동하고. 지금의 40대들은 자기계발서를 미친 듯이 읽으면서 거기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형광펜 눕혀서 세워서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과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게 한참 성장할 때 이 사회적으로 뭐가 유행했냐면 긍정심리가 유행했어요. 긍정심리가 유행을 하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Yes, yes, yes. 우리 심장도 쫙 부풀었단 말이에요. 그 심장은 두 번째 부품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큰 심장과 부푼 심장을 그때 가졌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꺼졌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두 번째 심장에 다시금 그 바람이 불어 들어간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 바람이 잘 유지가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힘있고 맹렬하게 살아가지만 이 바람이 딱 쭈그러드는 순간 우리가 풍선 쫙 크게 불었다가 한번 딱 줄어들잖아요.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원래 있던 기존의 풍선 같지 않고 내 삶이 훨씬 더 너덜너덜하고 형편없는 삶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M세대들 중에 본격적으로 Z세대 들어오기 전에 희귀고몰이가 많이 늘어나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진 철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자진 철회를 하고 사회에서 자진 철회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진 철회를 한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들의 일부가 M세대에 있고 상당수가 Z세대에 들어가 있는데 요 M세대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간 사람들을 봤더니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거보다 더 큰데 사회가 나를 끌어안아주지 못한다 생각해서 이직을 딱 하려는 그 시점에 또 다른 다음 징검다리를 넘어가질 못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딱 넘어가야 되는데 요 그냥 크레바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여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다 늘어난 고무풍선처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볼품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꽃필 나이인데 그리고 이제서야 꽃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침잠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양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MZ사회라고 부르지만 그중에서도 M사회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M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뜨겁고 차가운 이 양쪽에 감정탕을 왔다 갔다 하는 세대이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결핍이라기보다 박탈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받았던 이 박탈감이 약간의 결로처럼 이 마음에 남아있고 심장은 여전히 부풀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심장 마비가 오는 이런 세대가 저는 요 40대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으로 뜨겁고 그러나 현실은 차갑고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그러나 자기의 가능성은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 가능성이 언제든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아직은 그 희망계와 이상계를 가지고 있는
요 나이대가 저는 40대라고 봅니다. 일단 40 지나고 나면 꽤 나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승진을 했고요. 요새는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도 있지만 뭐 결혼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 삶에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늙어가고요. 잔소리도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따로 사니까. 이건 좋은 지점이에요. 내 영역을 갖추어 가면서 나의 일, 나의 돈, 나의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꼴을 갖추어요. 40이라고 하는 거는 얼추 내 인생의 스케치가 끝났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이직의 가능성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아직 젊기 때문에 채용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관계상으로 보자면 친구가 없던 사람들도 살살 친구가 생겨나는 시기인 게 이때 우리가 MBTI에서 말하는 중용이 시작되기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I야, 나는 E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얼추 먹으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딱 겪잖아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점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게 됐다는 거, 눈치가 좀 생겼다는 거죠. 사회적인 구력도 좀 생겼다는 거고. 어디 그뿐인가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살살살살 들어가면서 약간 그 파이가 커졌을 때예요. 해지가 약간 망설여지는 이런 나이가 사실은 40대거든요.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리를 잡아 사회적으로 정착이 된 이런 인간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대가 가지고 있었는 요동치는 불안정성이나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쓰라림이나 이런 것들도 얼추 좀 정리가 돼가지고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연령대가 대부분 40대가 많아요. 그 40대가 딱 나의 해방일지 쓰기 좋을 때거든요.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내 안쪽을 좀 추스르기도 하고 내 주변을 좀 바라보기도 하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첫 번째 운을 뗄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일 거라고 봅니다. 삶이 좀 너무 불안할 때, 40을 지나서 삶이 너무 불안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나가서 뛰세요. 뛰어야 돼요. 아직 다리 건강하니까 혹시 다리 불편하면 걸으시면 돼요. 내가 불안하다 싶잖아요. 우리가 여러 방법, 뭐 나비포옹도 하고 뭐 접지도 하고 뒤꿈치를 들었다 뗐다 하고 안정액을 막 꿀꺽꿀꺽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불안하잖아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하게 느껴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몸이 먼저 좀 피곤해야 돼요. 일단 나가서 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땀이 나고 약간 긴장했던 이 근육들이 나중에 뛰고 나면 약간 이완이 되면서 정신도 이완이 돼요. 40은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요새 40대들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비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 좋고 영양제까지 다 땡겨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할 때 더 불안해요. 살이 찌고 이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사람 분노가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명절에 더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할 수 있다면 바로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산책 한 바퀴라도 무조건 하고 와야 돼요. 내 불안이라고 하는 세계를 탈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불안은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요. 그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없는 불안마저도 당겨서 내 안쪽의 세계를 다 불안으로 완전히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과 찾아가고 상담실 찾아가고 다 좋은데요. 1차적으로 그런 데 가기 전에 먼저 달리고 뛰고 해야 됩니다. 치마 입으면 못 뛰어요? 구두 신으면 못 뛰어요? 내가 꼭 겨울이면 못 뛰고 이래도 못 뛰고 인간은 급해 보세요. 다 뛰어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다 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 뭐냐면 불안도 계절 가리지 않고 와요. 인생의 어려움도 계절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오는 그 불안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다룰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나가 뛰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장기 계획을 막 세워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연금 들면서 생겨난 거예요. 100세, 110세 막 이러면서 이때가 되면 얼마 받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쫙 인생 그래프가 축축축축 생겨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저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특해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불안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무조건 단기예요. 단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무조건 불안할 때 뛰어나가라, 뛰라, 나가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저 먼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얘기 불안까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비교 불안도 있어, 이직 불안도 있어, 성취 불안도 있어, 별의별 불안들이 다 있는데 이 각각의 불안들은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는 겁니다. 한 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사지, 오장, 육부가 다 덜덜 떨릴 정도까지 불안은 우리를 침범해요. 그냥 그 소장의 융털 돌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파헤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단기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성취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보다 나만의 열매를 얻고 열매를 향해서 단기 호흡을 하고 단기 걸음을 걷는 요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한테 계획을 줘요? 아무도 우리에게 계획을 주지 않아요. 40 넘어가면 그거 우리 다 알거든요.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40 넘어가면 우리가 누구도 나에게 이런 해법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그 해법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딱 보거나 하면 자격증 준비하거나 그럴 때 딱 그 시험 보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이 악물고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해야지. 요거 우리가 그걸 프리맥 효과라고 불러요.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성취한 다음에 내가 어떤 즐거운 일을 하겠다. 이 즐거운 일을 위해서 현재를 참아내는 이 과정을 프리맥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리맥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면서 40까지 온 거거든요. 40 넘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시계의 주파수는 내가 맞추는 거거든요. 내 인생 시계를 딱 내가 단기로 1시간 뒤까지 혹은 뭐 3일 뒤까지 일주일 뒤까지 요 한 달 동안은 요걸 하겠어 라고 해서 불안이 높아질 때마다 단기 초단기 목표를 딱 세우셔가지고 그 단기 목표를 수행하시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현저하게 많이 낮아집니다. 짧게는 지금 현재 내 마음 심장 떨리게 하는 이런 불안도 낮추지만 동시에 내 긴 인생의 불안도 이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길지만 목표는 항상 단기가 좋습니다. 그 단기 목표들 중에 잊지 마실 거 다이어트 이런 건 안 돼요. 불안을 낮추는 방법, 더군다나 인생 불안이 40에 나에게 뭉쳐온다 그럴 땐 반드시 50대를 만나세요.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넘어가면서 50대들이 뭐 지혜롭냐 그런 건 아닌데 40은 겪었거든요. 60대를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세대가 너무 달라요. 바로 윗세대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40대 초반이라면 40대 후반이 좋아요. 또 40대 전반을 통틀어서 그 삶에 대한 여정이 궁금하다면 50대를 만나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제일 후회스러운지, 살아가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 것 같은지, 그 선배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은지, 선배님이 제 상황에 있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인생에서 멀지 않은 영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조언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목사님, 스님,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나 도 닦았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어떤 것도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시대에 여러 우리들에게 명철을 주는 여러 인생의 멘토들이 있을 수 있죠. 괴테도 우리에게 말하고, 쇼펜하우어도 말하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시대를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괴리감이 크게 느껴질 현실감이 좀 작고 괴리감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땐 끄떡끄떡끄떡 하는데 실질적인 조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네, 바로 위에 있는 바로 그 형, 바로 그 누나, 언니, 바로 그 오빠 세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을 듣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다 싶을 땐 물론 이런 병리적 불안은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 전반에 대한 나도 모르는 흔들림이 있다면 그때는 책 읽어보는 거 다 좋거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50대를 직접 만나서 그 눈동자를 보면서 그 콧김을 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내 눈에, 내 코에, 내 귀에, 내 입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그 삶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흔이 지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이 발병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미치기 전에 가야 돼요. 미친 후에 가면 정말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미칠 것 같을 때 가야 돼요. 우울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뭐뭐 할 것 같다 할 때 있죠. 그때 가야 돼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때를 놓쳐서 오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잡을 수 있었던 그 우울을 너무 깊게 놔두어서 이 우울이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걸 저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대해 맞춰서 찾아온 이 불안 환자가 이 상담 과정을 통과하고 치료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새 삶을 새 살 돋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을 때 오셔야 돼요. 할 것 같아 하면 무조건 전 전문가를 꼭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그 뒤로는 많이 늦출 수 있다. 그래도 늦더라도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담 현장에 딱 가면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통제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통제 신화라는 건 뭐냐면 내 병은 내가 알아. 이게 통제 신화예요. 내 병을 내가 알 것 같으면 사람이 미치겠습니까?
뇌병이 내가 할 것 같으면 암에 걸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 불문하고 20대건 30대건 50대건 80대건 90대건 다 암도 걸리고요. 뇌병은 내가 안다 말하다가 그렇게 병이 깊어져서 온 가족이 달달 시달리면서 너는 왜 제때 안 왔니 하면서 욕먹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긴 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40이란 나이가 여전히 아직은 심정적으로는 사춘기의 연장이 되게 많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직 전능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여전히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를 되게 많이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도 나에게 반드시 신호를 줘요. 이상하게 친구가 계속 만나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자꾸만 난 짜증만 나고 회복되는 기미가 없고 입맛도 점점 떨어지는데 그냥 자꾸 술만 땡기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누가 봐도 야, 너 요새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다 시그널이거든요. 내 몸도 시그널을 주고 정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그널을 주는데 내 스스로가 나 혼자서 내 몸은 내가 한다라고 울부짖는 거 보통 80대 90대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M세대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20, 40대들이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발로 정신과를 찾아간 첫 번째 세대예요. 남들이 그 이전부터 등 떠밀려서 가던 그 이전 세대들하고 다르게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제 발로 병원에 예약하거나 상담 예약해가지고 찾아온 첫 세대고 자기의 자녀 세대들도 문제가 있다면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는 첫 세대예요. 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의원아 내 병을 고쳐라. 의원도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타의에 의해서 침범당하거나 혹은 조절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 삶을 내 삶을 스스로가 이 오장육부 5개,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손과 수많은 발들이 있거든요. 내 스스로 이 작은 손, 작은 발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말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거나 내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신을 통제할 것 같으면 지가 왜 우울해요? 그렇잖아요. 몸을 통제할 것 같으면 왜 아픕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 능력은 옛날부터 없었어요. 전능감이라는 건 전능감만 있어요. 전능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아이는 처음에 생각해요. 앙 울어요. 그럼 어떻게? 부모가 와서 기저귀를 척 갈아줘. 앙 울어. 그러면 엄마가 와서 젖을 척 줘요. 아, 내가 울면 세상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영아기 때 우리가 전능감을 가져요. 그러나 이제 조금 커서 돌 지나가 조금 지나잖아요. 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애들도 알아요. 이상하게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우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운동도 막 해봐. 너무 우울할 때는 단 게 좋아서 단 걸 막 먹. 살만 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몇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에서 계속 내 몸이 또 내 정신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우울의 시그널을 주잖아요. 무조건 이건 통제 신화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애쓸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우울이 막 미친 듯이 파고들잖아요. 술 마시지 말아요. 이제 TV에서 이제 담배 피는 게 금지된 세대가 M세대들 어릴 때예요. 계속 드라마에서 술을 마셔요. 엄청 술을 마셔요. 슬퍼도 술, 기뻐도 술, 이래도 술, 저래도 술, 심심해서 술, 혼자 술, 여럿이 술, 술을 마셔요. 이렇게 술은 또 늘어요. 술을 안 마시면 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 마시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지금은, 40대가 제가 보니 집단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심각하다. 남 얘기 아니죠? 예.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도 혼자 술을 마셔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사회에서 키친 드렁커 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가 술 넣어놓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낸 다음에 혼자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40대는 전체가 다 입원해야 돼요. 이 사회가 병동이에요, 그냥. 이거 되게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우울하면 요새는 그렇게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서 우울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술은 기쁠 때 마셔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술에 대한 자기 원칙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슬픈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술을 퍼 마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뺨을 때려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그렇게 연인들 사이에 서로 뺨을 때리고 난리예요. 매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40대 특별히 내가 우울감 속에서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내가 미칠 것 같을 때 와야 된다. 미친 다음에 오면 안 된다. 두 번째, 통제 신호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는 술 마시지 마라. 최소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될 때는 3개월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든다, 특별히 내가 우울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는 건 2주 이상 내가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생각도 계속 죽고 싶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만 하고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우울증이 있고 우울감이 있어요. 이건 두 개는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우울감이 있는 건 또 다른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내가 정신적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깔깔깔깔 웃고. 그런데 24시간 슬프다? 이건 내가 완전히 그 눈물의 저수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침잠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땐 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서 겉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내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특별히 우울감이 강하다 싶을 때는 절대 술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나를 오히려 더 침잠하게 한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 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심지어 같은 친구들끼리도 또래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이게 유행하는 것들 좀 있지만 40대쯤 된 사람들 쭉 살펴보잖아요. 같은 브랜드, 같은 가방, 같은 신발, 같은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40대가 느끼는 이 성장 과정에 겪었던 이 부유함과 나는 부유하게 안 자라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해외여행을 들락날락하면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다른 세상의 자유를 보면서 자유를 내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세대라서 이 세대가 주는 자율감이라는 건 그 어떤 세대보다 세련되면서도 그 꿀리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꿀리지 않는 옷도 중요해요. 깔끔한 정장으로 깔끔한 옷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어울릴 만한 부류입니다 라는 걸 돈 관리하라고 말씀드려요. 돈 관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40대가 되면 어쨌든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월급은 따박따박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월급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곧 없어져요. 되게 중요해요. 한때 우리가 경기가 마침 어려웠고 그럴 때 IMF 때 일명 3초땡 얘기가 나왔었어요. 30대 초반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된다. 5, 6도 뭐 50, 60 될 때까지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오래 살게 됐고요. 이 어려움과 오래 삶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때로는 이게 전 사회의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복지적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긴 한데 그게 충만하거나 충족되지는 않고 본인 스스로 자기를 위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 40이 돈 쓸 때가 많은 때예요. 자기 꾸밈도 많이 해요. 점도 빼야죠. 보톡스도 맞아야죠. 머리 뭐 이런저런 약도 좀 먹어야 되죠. 머리는 빨주노초 파는 뭐 얼마나 또 염색을 많이 하는지 미장원은 뭐 한 2주에 한 번씩 막 가더라고요. 그냥 머리 묶고 다니세요. 왜냐면 이게 M세대하고 Z세대가 되게 달라요. M세대 때는 뭘 했냐면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욜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Z세대로 넘어가잖아. 요노가 되잖아요. 욜로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그냥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건데 멋지게 살려면 다 돈 들어갑니다. 통장 다 털고 해서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인생도 뭐 몸도 또 하나니까 여기도 뭐 저렇게 하고 뭐 저러기도 저렇게 해서 성형도 많이 하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40엔 그만하세요. 왜냐면 돈 쓸 때가 일단 많아졌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 다 쪼들려요. 이제는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내 배우자는 계속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돈을 좀 적게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펑펑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쫄림이 있긴 한데 원래 돈은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 말고 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정확하게 심지어 원 단위까지 우리의 살림은 늘 쪼들리고 다른 사람도 다 쫄리는 건데 안 쪼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다 명품 들고 싶지만 짭 들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40대부터 전 잊지 말고 연금 들라고 꼭 말씀드려요. 제가 무슨 뭐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생보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냐 하는데 저는 노년기가 어떻고 중년기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통해서도 제 삶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대부터 연금을 들었어요. 일명 연금의 여왕입니다. 제가 불안이 높은 것도 있어요. 내가 언제쯤 이후로 65세 이후 내가 퇴직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전 아주 옛날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라 지금은 그 연금들 중에 일부는 끝나고 아직도 넣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 변액으로 하는 것들은 얼마 안 넣어도 나중에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시작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사망보험 같은 거 요새는 또 중도 인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또 해놨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대 특히 초반에 계신 분들은 돈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흥청망청 쓰지 않아도 돈은 어쨌든 우리 통장에 금방 묻었다가 떨어지는 거고요. 관리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퇴직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나가는 게 없어요. 40이라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뒤져보세요. 머릿속에 흰머리 가끔씩 보이고 어디 그뿐입니까? 새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약간씩 빠지기도 하는 시기예요. 눈도 살짝살짝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영 편치 않고 피로감이 유지되는 경우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기미가 올라오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건 뭐냐면 다 노화예요. 우리가 25세까지가 성장이 있고 25세 이후는 싹 다 노화입니다. 그중에 40이 넘어가서 옛날 같으면 죽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평균 수명이 44살 막 이랬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다 없어져서 우리의 지금 삶이 과거 같진 않죠. 돈은 여전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돈에 대한 절박성은 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더 절박합니다. 요노 그래가지고 뭐 아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긴 합니다만 늘 써왔던 세대들은 한꺼번에 이 지출이나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아끼는 소비를 좀 해야 되고 연금은 개인연금 적어도 2개 이상씩 무조건 들어놔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외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지금은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 내가 10년 전에 이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5만 원 10만 원 와인 마시고 피자에다 치맥 이렇게 하면 요새는 10만 원 나와요. 근데 요거 한 번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연금 들잖아요. 나중에 10년 뒤 저한테 와서 하루에 3번씩 절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이 40대가 돈을 버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50이 됐을 때 지금 경기를 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벌 수 있을 때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 40에 번 돈으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흐뭇하게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 몸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근육이 쭉쭉 빠지는 시기고요. 근육은 안 생기는 시기고요. 몸은 축축 처지는 시기고요. 피부는 더 처지는 시기고요. 그런데 이 40이라고 하는 게 안티에이징, 동안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내가 당장은 별로 안 늙은 것 같은데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의 40대와 지금의 40대. 지금은 애기예요. 얼굴이. 그래서 자기가 애기인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피부가 애기라고 인생도 애기는 아니에요. M세대들부터는 굉장히 부모들이 예쁘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정말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워가지고요. 지금도 본인이 공주 왕자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은 노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반딧불이. 응? 나는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반딧불이도 자기 삶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죠.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늘 후회하는 단어. 사람은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한다. 나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분수에 맞도록 사는 것. 지금 현재의 나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주제꼴이 이런데 널 왜 이렇게 사니가 아니고요.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준비 중에 몸 준비 진짜 중요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몸은 우리가 늘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고 새로운 지점에서 A라고 태어났지만 A 다시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내 몸을 정말 예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도 처방받아서 하는 게 좋아요. 요새 뜸뛰기들 많이 하잖아요. 러닝 크루 해가지고 달리는 애들끼리 팀 짜가지고 막 아침마다 만나고 썸띵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 좋은데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40부터는 그게 되게 확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대부분 다 일정 부분은 다 소모품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쓰면 이것도 빨리 늙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장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교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아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술들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 아니면 그냥 치매가 오는 겁니다. 요새 초기 치매들 굉장히 많거든요. 초기 치매가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굉장히 많지만 강력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 문제예요. 내 몸을 위해서라도 알코올 정말 줄여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심장에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술은 심장에도 안 좋아요. 뇌에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내 몸에 대한 관리, 그래서 운동도 하시는데 반드시 운동 처방 받아서 하셔야 돼요. 운동 처방은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데 아니면 재활의학과 같은데 가시잖아요.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저런 운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저는 제안받은 운동이 저는 발레예요. 발레인데 상상하지 마세요. 참고로 제가 이제 발레를 시작하고서 발레복을 사야 되잖아요. 발레복을 또 핑크색, 깜정색 이렇게 사가지고 막 입는데 저희 남편이 뒤에서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찍냐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운동이라는 건 인간은 기승전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란 말 되게 거칠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몸하고 몸뚱이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내가 몸을 함부로 대하면 이건 몸뚱이가 되는 거고요. 내 몸을 귀하게 대하면 이게 몸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자산들 중에 특별히 40대의 가장 근원적 자산이자 힘의 자산은 저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앞
바뀌고 예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대체로 몸이 잘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도 쓸개도 뭐 할 거 없이 다들 이때부터는 슬슬 약해지는 시기예요. 약할 때 자기의 몸을 대하는 건 자기를 자기의 자식 대하듯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부모보다는 자기의 자식 대하듯.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40대부터예요. 왜냐면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아이들 좋은 거 입히고 하느라고 나는 영양제 하나도 제대로 안 먹고 나는 또 예쁜 옷도 또 마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40대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내가 약간 심리적 빈곤감을 경험해요. 내 애는 먹이고 입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 내 스스로는 참 볼번을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헌신하지만 이 헌신이 헛된 것 같은,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세대가 바로 40대거든요. 이런 40대가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돈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를 좀 단단하게 구축하는 하나의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몸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점부터 행복감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위한 일종의 구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이 생겨나죠. 근육이 생겨나잖아요. 그냥 근육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뿐만 아니라 정신 근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 근육도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건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떤 문제 해결감뿐만 아니라 많이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까지도 좋아져요. 이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또 정신은 혼연일체, 일종 전인 건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더불어서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몸의 관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취약한 40대의 이 크레바스와 같은 구멍을 털어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40대가 되면 자신감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이후로 올라오는 후배들, Z세대나 알파세대의 후배들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요. 능력치도 다르고 지능도 다릅니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이 아주 완전히 다른 장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곡괭이질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내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는 방법은 일단 몸이라도 건강해야 된다.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정신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평생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마치 이렇게 예쁜 몸을 바디 쉐입을 가지면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쾌함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질을 하잖아요. 근데 금방 또 찌긴 하죠. 그 몸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단순히 그 건강 차원을 넘어서 자신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세 번째 꼭 해야 될 것 중에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언어입니다. 보통 이제 40대는 그래도 패션에 되게 민감한 세대였어요. 힙합 패션, 그 똥싼바지 같은 거 다들 일괄로 입고도 괜찮았고, 우리가 드디어 하이힐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게 된 첫 세대가 이 M세대, 이 40대입니다. 얼마나 실용적인 세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 꼭 명품을 한때 유행해가지고 쫙 입기도 했지만 이제 평범함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하는 세대가 바로 이 M세대거든요. 이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 중에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사회적인 권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때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게 짭이라고 하더라고 들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 명품 중에는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도 있었죠. 이 M세대, 특별히 이 40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나이키 유행하면 다 나이키만 신었어요. 물론 지금도 유행이 있죠. 한때 또 아식스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한때 또 뭐 뉴발 이런 거 막 유행하고요.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 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심지어 같은 친구들끼리도 또래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유행하는 것들을 좀 입지만 40대쯤 된 사람들 쭉 살펴보잖아요. 같은 브랜드, 같은 가방, 같은 신발, 같은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40대가 느끼는 이 성장 과정에 겪었던 이 부유함과 나는 부유하게 안 자라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해외여행을 들락날락하면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다른 세상의 자유를 보면서 자유를 내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세대라서 이 세대가 주는 이 안정감이라는 것, 이 자율감이라는 건 그 어떤 세대보다 세련되면서도 자유감을 갖는 그런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깔끔하게는 입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인생,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라서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놓지 못했던
않고 꿀리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꿀리지 않는 옷도 중요해요. 깔끔한 정장으로 깔끔한 옷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어울릴 만한 부류입니다 라는 걸 모든 부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격에 맞는 그 식으로, 격과 식이 있는 거잖아. 격과 식을 이제 충분히 배려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격과 식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조금 더 정장 스타일로 자기를 이렇게 입히고 자기를 이렇게 가꾸게 된다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옷 잘 입고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 싼 거 선물 안 해요.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것도 뭔지 깔끔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명품 안 입어도 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세련미를 잘 갖추어서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잘 입잖아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고요. 내 스스로가 자존심을 구길 일도 없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언제 어디든 어떤 장소에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기의 인생 사업을 시작할 때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해서 사업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다 사업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부모 장례식에 내 손님이 오지 내 부모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저는 잘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성패에만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은 3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하나는 긍정성이에요. 이 긍정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좋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 이건 속 없는 사람이고요. 긍정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고 다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남 욕하고 흩어지면 더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하기 싫죠. 근데 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이면 헛짓하고 흩어지면 더 헛짓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너의 성공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 신이 이 사람에게 2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일까? 아니요. 전 산자를 위한 질문이고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40에 하기에 가장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관심이 가는 2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는 말이에요.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는 말은 너는 너의 인생을 긍정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해요.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삶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니? 너는 너의 삶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잘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간 앞에 질문을 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나는 것도 좀 있어요. 부모들이 긍정적이면 그 자녀도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찾아내는 게 있어요. 불행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엄습해요. 그냥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와요. 이별이 우리에게 그렇듯. 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헤어봐야 간신히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쁨과 좋은 것들, 긍정성들을 매일 낳는지도 몰라요. 손가락으로 꼽아야 비로소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이런 삶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 삶에도 긍정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관대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쪽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어쩌면 인생에서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를 묻는다면 네 삶에서 네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한번 꼽아봐 라는 얘기를 저는 느껴요. 그게 40대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살살 이제 인생의 계산을 앞뒤로 막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지나온 걸 생각해보면 나 초중 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어 이런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인생 공부 잘하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가난하게 살았어.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잘 벌어서 내 삶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분히 좋은 나이고 그러기에는 넉살마저도 이제는 괜찮은 나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해 본다면 나의 인생의 긍정성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2번째가 삶의 주도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입혀준 옷 입고 살아요. 조금 커서는 교복 입었어요. 그다음에 갔더니 이 직장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 유행하는 게 있어. 그것도 따라 입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40이 넘어가잖아요. 누가 뭘 입든 내가 어떤 걸 입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참 땡큐 아니에요? 고마워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사람들 일거수일투족 너 이거 맞게 했어 틀리게 했어 이렇게 이 세상에 평가의 눈들이 수백 개가 마치 아르고스처럼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4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적당히 늙었어요. 적당히 늙어서 사람들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 것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리고 귀여워서 빵긋빵긋 웃는 나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청소년이라서 껌 씹고 다리 후달리는 이런 애들도 아니고요. 청년이라서 여전히 아름답고 싱그러운 눈동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땅이 개슴츠레하고요. 좀 애매모호하지만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은 이런 나이예요. 옷도 내가 편한 대로 입을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남의 눈치를 조금씩 덜 보기 시작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주도성이에요. 이 주도성은 어렸을 때부터 꽤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육을 많이 하는 나이, 유치원 때 그때 인생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업을 하게 돼요. 이 인생 과업을 할 때 부모들이 옆에서 훈육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경계를 딱 지어주는 겁니다. 야, 규칙은 이런 거야. 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경계 울타리를 딱 알려주면 집에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놀이터에 딱 나가서 야, 너 줄 서, 너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역할을 해봤다면 주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주도성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막 파란만장하고 막 좋고 막 쫙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에 다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20살이 딱 넘어가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 너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목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취를 해내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내 삶의 지점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결정해야 될 것이라면 지역사회 혹은 뭐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직장에서도 보통 40대가 척추, 허리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뭐 대리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책임이나 이런 거 맡으면서 사실은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40대의 실무자들이 똑똑한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인 거예요. 그 위에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실무자들이 얼마나 힘있게 이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팀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왔던 그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기 삶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는 발휘하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의상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토도,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영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함께하는 계획 속에, 내가 함께 만드는 계획 속에, 내가 결정하는 계획 속에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40이 돼도 계속 남의 결정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이 돼도 내 돈조차도 내 맘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에 동의를 해서 그걸 함께하는 건 내 결정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내 부모가 나의 돈을 뭐 이리저리 한다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나의 동의 없이 돈을 이리저리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생에 멱살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결정 제대로 한번 못하고.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자기 결정을 그때 나이가 될 때까지도 제대로 못하면 이 인생이 굉장히 꿀꿀하게 느껴져요. 이 40부터는 적어도 내 인생에서 뭐 잘은 못하더라도 이미 실패도 여러 번 해봤고 자빠지는 경험도 했지만 일어서는 경험도 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메뉴는 내가 고르자. 또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내가 고르자. 내가 싫은 것에 대해서는 좀 거절도 할 줄 알자.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40 정도가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가면서 짬밥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것도 받고요. 객관적인 평가로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관례를 아는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선택해도 크게 잘못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은 멱살은 잡히지 않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 이걸 삶의 주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0이 1등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등 부자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예요.
보통 우리가 30대까지 정말 비교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이 좀 먹었잖아요. 그리고 체중도 늘어가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비중도 관계에 있어서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입증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좀 인정해야 돼요. 나 괜찮았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구려? 그럼 뭐 한없이 구린 것 같지만, 뭐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괜찮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좀 한 번씩 봐주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봐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또 문득문득 인생의 빌런들이 우리 삶에 끼어들잖아요. 이 빌런들도 지나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것들도 또 별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상했던 거지. 내가 또 아쉽게 또 억울하게 좀 당한 시점도 있는데 우리가 남한테 해코지도 또 많이 했어요. 크게 내가 상처를 아주 뭐 진짜 인생이 반토막 나도록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은 다 쌤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이라고 생각해요. 철이 좀 들었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미운 사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 부러운 사람 밥 10끼, 하루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3끼 먹어요. 조금 더 비싼 거 먹겠죠. 그럼 걔네들은 배가 더 부른가요? 그래봐야 병만 걸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는 40 초반, 40 중반, 40 후반으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시점을 흘러가면서 30대 가지고 있었던 비교 지옥에서는 벗어나자. 이제 우리는 40의 매력에 좀 빠졌으면 좋겠고 40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긍정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대에 불만 많았던 애들은 20대에도 불만 많아요. 20대 불만 많았던 사람은 30대도 싫다 말해요. 40대 되잖아요. 자기는 여기까지 괜히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맨 마지막에 우물쭈물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묘비명이 쓰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40은 50대, 60대가 볼 때는 가장 젊은 나이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그 탑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물론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다 줄타기 아니겠어요? 이 줄타기라고 하는 걸 나쁘게만 많이 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 보는 자도 오르가즘이고요. 타는 자도 오르가즘이에요. 어쩌면 가장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위태로움 속에서도 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운 사람 돌아보니까 또 별거 아니고 또 부러운 사람 또 지나보면 부러운 지점이 없진 않겠지만 내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그들을 굳이 내 인생 앞에 두고서 내 시선을 거기다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 앞엔 거울을 두었으면 좋겠다.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잘 꾸며주고 괜찮다 말해주고 사랑했다 말해주고 앞으로 네 삶은 괜찮을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 이야기를 거울 앞에서 나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등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긍정성이 또 삶의 주도성이 1등부자가 된다는 이 비교적에서 탈출해서 나만의 삶을 이 40대를 만끽하는 그 기쁨이 40대는 꼭 있었으면 꼭 했으면 좋겠는 바로 그 3가지 주제입니다. 손절도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대는 손절하지 마세요. 40대는 관계를 확대해야 되는 시기고 이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의 장례를 함께.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건 둘이 하는 것 같죠. 하객들이 하는 것 같죠. 온 사회가 이 결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가족이 하는 장례가 아니라 거기 온 조문객들이 다 같이 하는 장례고요. 그 장례식장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함께하는 이 사회 인프라가 이 장례를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집,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차,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아스팔트 내가 가른 거 아니고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도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는 이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왔다는 거를 시간 지나면서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관계입니다.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스라이팅, 그루밍 뭐 이런 악마들은 우리가 도망쳐야 될 관계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0억 있어야 된대요. 30억은 다음 생에도 안 돼요. 요새 집들이 강남은 50억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들의 리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그냥 3억, 5억, 비싸면 7억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싼 집 있는 사람은 좋겠다. 우리는 다 서민이에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덜 노동하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밤 9시까지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잠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 배우자도 나를 괜찮다 말했으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교는 얘기했잖아요. 겉에서 잠깐 들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 내 안쪽에는 그게 사실이 돼서 늘 반복이 된다고. 통로를 찾지 못해서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안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면 안에서 어느 정도 돌다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채로 안으로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안쪽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력감이라는 걸 경험하고 우울감이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죠. 나에게 그런 감정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나쁜 감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감정을 내가 늘 막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앉아서 이 책을 읽고 있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워낙에 취약해요. 워낙에 취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마흔이 되면 몇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좌절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좌절 경험이 우리에게는 막대한 좌절도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일을 하면서 또 지금도 일을 하면서 관계를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얘기는 우리에게 좌절이 있었지만 그게 어쩜 우리에겐 최적의 좌절이었던 거예요. 최적의 좌절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좌절까지가 최적의 좌절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좌절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그렇게 져달라고 막 울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귀가 안 들리고 애니빵 하느라고 우리를 못 봤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좌절시킨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래도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팠네? 하고서는 가슴을 열어서 그 젖을 내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또 이렇게 울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 와서 또 젖을 먹이는구나. 그렇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흥분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업다운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때로는 이 흔들리는 감정이 나에게 때로는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 불안을 촉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좌절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켰듯 이런 우울이나 이런 감정들이 나를 좌절시키고 인생에서 낙담하게끔 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크레바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 최적의 좌절이 지금에도 최적의 좌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그 감정적인 동요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뭔가 비어있는 듯하고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비어지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저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는 극복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작고 큰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경험했듯 우리도 지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 경험을 토대로 한 성공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감정에 있지 않아요. 몸뚱이에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할 때에는 루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밥 먹던 시간에 밥 먹고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하고 귀가하는 시간에 귀가하고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잖아요. 이 패턴만 깨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감정이 업다운은 상당 부분 대부분 다 자리를 잡습니다. 플러스로 뭐 운동까지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루틴, 나의 일상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일상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잡아줄 거예요. 이 일상이 흔들리고 삐져나갈 것 같은 내 마음의 모든 순간들 속에 가장 중요한 자장가가 돼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나 출근해야 되거든. 내 저녁이 되면 퇴근할 때까지 나 회사에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 날 또 출근해야 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출근을 안 하는 순간 나의 일상도 파괴되고 동시에 나의 감정도 파괴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줄 게 없어요. 고통이나 이런 감정의 총량은 절대값이 있어요. 몸이 아파. 그러면 이 통증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이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 대신 아파줄 수 없죠.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서적 고통이든 내 마음의 고통이든지 간에 이 고통의 값도 누가 좀 덜어줄 것 같죠? 잠시 덜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건 절대값이 있습니다. 치료해야 될 것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치료해야 될 값에 대해서 유일하게 건강한 게 값을 치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위로예요. 공감과 위로. 정서적으로 내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서 내 삶이 조금 더 이 질퍽거리는 진창 속에서 약간 둥 뜨게끔 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바로 그런 어떤 대상이 나에게 이런 공감과 위로를 해준다면 이게 첫 번째 나에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 장소, 위로 노래, 위로 친구, 위로 음식 이런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고요. 위로를 딱 받고 막 울고 나잖아요.
잠깐 마음의 위로는 됐는데 돌아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또 내 감정도 또 다시 출렁거리고요. 감정이 너무 심하게 울렁거릴 때 마치 배 탄 것처럼 토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땐 막 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 상담 현장에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울지도 않았는데 막 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상담하는 공간 옆에 관광버스처럼 비닐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에 다 구토가 나는 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정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친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내 가지고 있는 총량에 대한 절대값과 고통의 값은 내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치러야 되는데, 치러야 되는 값은 저는 반드시 운동 같은 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은 정신의 것으로, 영혼은 영혼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과 영혼도 다 몸뚱이 소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문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중근이야, 윤봉근이야. 저는 절대 그런 위인들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막 하잖아. 저 바로 나는 고문을 하기 전에 부를 것 같아. 물론 이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면 저도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긴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창구 중에 특별히 정신 건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하루에 한 번 나가서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힘들 땐 그 전봇대 찍고 오는 거예요. 힘들 땐 그 전봇대 찍고 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우리를 생각으로만, 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나가는 숲이,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전봇대가,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다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걔네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에 대한 타격과 충격 있죠. 이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 저기서 누가 나를 꽉 꼬집어. 그럼 어떡해? 두통이 없어져요. 순간.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어떤 것을 잊게 만드는 데는 몸의 움직임이 최고예요. 저는 무슨 일 있을 때 무조건 뛰어라, 나가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이 많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쓰잖아요. 어떤 분은 막 그려. 어떤 분은 막 뜨개질을 해. 다 괜찮아. 행위예요. 행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단순한 것이 우리의 이 복잡한 이 머리세계 속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은 정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행위가 정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위가 나중에는 정신에게 말을 걸고, 건강해진 정신이 나의 아픈 정신에게 또 다른 말을 걸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상황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요. 또 내가 완벽한 수정이 아니더라도 1%의 변화도 이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정서적인 상태가 불안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흔들림이 굉장히 강하다 싶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몸에 대한 이 중요성을 빼놓지 말고 여러분 몸뚱이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해라. 달리건 구부리건 앉건 헤엄치건 매달리건 아무거나 해라. 대신 규칙적으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규칙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라 그러는데, 무조건 한 군데 딱 정해놓고 터치다운 하고 오면 내가 거기로부터 또 한 번의 나의 성장과 성취를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의 그런 비굴함 감정과 비참해진 심정과 그 다음에 어디 가서나 비교당하고 마치 열등감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감정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성장 게이지를 내가 여기 딱 한번 찍고 오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감정이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좀처럼 좋아지지 않잖아요? 이건 병난 거예요. 이건 때로는 내가 우울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조울증이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에 노출됐을 수도 있어요. 조화울이 막 반복되면 열탕냉탕을 자꾸 반복해보세요.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데 초기에 잡아야지. 나중에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는 만성화되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 이렇게 약 먹으면서 많이 좋아져요. 조증, 또 약 먹으면서 많이 좋아져요. 조울증, 약 먹으면서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인생의 다들 어려운 지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병리적인 건 우리의 고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병리적인 양상인 것처럼 너무 오래 가고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하고 이럴 때는 한 번쯤 전문가를 찾아보기를 전 권해드립니다. 40대의 박탈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남자는 180 이하는 싹 다 루저예요. 저희 집에는 승자가 없어요. 이런 박탈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박탈, 상대적 박탈이에요. 실질적 박탈, 절대적 박탈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내가 못 가지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키가 작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공부를 못하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돈이 없고 해요. 본 게 많아서 그래요.
본 게 별로 없을 때는 뭐 비교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불행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본 게 많아지니까 자랑질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늘 침묵하고 있는 나는 그 안쪽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자랑질이 사실은 다 페이크인데 내 안쪽에 가져와서 이걸 리얼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웃자고 한 얘기를 나는 다큐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40대거든요. 너무 비슷한 장면이 많아지면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알고 실험해 보면 직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만 길고 두 개는 같거든요. 여러 사람이 다 셋 다 똑같다 그러는 거 자꾸. 한 사람이 똑같아. 두 사람 똑같아. 했더니 실험에 딱 참여한 사람이 똑같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는 사회 속에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신 못 차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 나도 정신을 잃게 돼요. 근데 지금 이 40대가 정신없이 성장한 사회거든요. 그 시대에 성장했던 사람들이라 인터넷 막 들어오면서 우리 정신세계가 20세기랑 완전히 달라졌죠. 거기다가 SNS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비교 문화의 정렬 그야말로 꽃을 피웠어요.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그 안에서 다 맛보도록 하니까 열탕냉탕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비교 사회 속에 살아가고 비교 지옥 속에 살아간 요 세대들이 지금도 나무랄 건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하고 늘 나를 비교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너는 좀 별로인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니까 이제 분명한 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경계를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흔들리는데 더 흔들리지만 않게 살자.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단단하게만 사는 것 같아서 나만 굉장히 그 작은 비바람 속에서도 내 혼자 펄럭거리고 낭떠러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되게 고독해서 그래요. 저는 이 40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로 저는 친구들 망을 좀 잘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좀 단단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40대 되잖아요. 만나는 친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동창회가 됐건 동창회도 나오는 놈만 나와요. 이미 좀 어렵거나 혹은 우리 중에 아니다 싶은 애들이 이미 안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영 아니다 싶은 애들만 모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와 함께 가끔씩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이런 친구들도 보면 늘 정해져 있어요. 나는 별로 뭐 친구 없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대신 다른 친구가 있어요. 음악이란 친구가 있던지 아니면 취미란 친구가 있던지 가족이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40이 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위치를 향해 가면서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페루 같은 데 보면 콘돌 같은 이 새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 위로 쫙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새파란 하늘에 그 콘돌이 혼자서 마치 하늘을 장악하듯이 하늘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배를 채울 먹이를 바라보고 거기 온 관광객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 수 아래껏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을 볼 수 있는데 저는 40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몸에 멋진 사회적 지위에 아직은 퇴직이 멀어서 더 이상 아주 큰 불안은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너무나도 많은 이 40대가 자기의 삶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40대를 꿈꿔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덜 흔들리는 방법을 찾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린 흔들립니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거는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내 몸이 양쪽 다리가 양쪽 팔이 내 목이 내 등이 일괄 나의 균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긴장된 상태가 내 균형점을 가지고 서 있는 상태거든요. 요새는 밸런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0이 가질 수 있는 밸런스는 어떤 것인지 안다면 어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40, 덜 흔들리는 40대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40의 균형점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라고 하는 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벌써 40이면 결혼한 지 보통 몇 년이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40이 넘었다면 아이가 있어도 조금 컸을 가능성이 꽤 있고 내가 40이 넘었다면 사회에서 곧 직장에서도 중간 이상의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가 돈으로 치자면 약간은 모아둘 가능성이 꽤 높고 더 모으고 싶으니까 투자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돈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책도 내가 지금 딱 그 승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녀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일종의 균형 찾기 또 균형 감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배우자하고도 좀 잘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또 내 파트너하고 잘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뭐 강의도 듣고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하잖아요. 저는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40이 됐다는 얘기는 조금 나이 들기도 하고 좀 관대했으면 좋겠는 어른의 자태를 좀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많이 듣는 강의 중에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들 사귀고 손절도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대는 손절하지 마세요. 40대는 관계를 확대해야 되는 시기고 이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의 장례를 함께.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건 둘이 하는 것 같죠. 하객들이 하는 것 같죠. 그 주위에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 가능할 때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온 사회가 이 결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가족이 하는 장례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이 하는 장례뿐만 아니라 거기 온 조문객들이 다 같이 하는 장례고요. 그 장례식장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함께하는 이 사회 인프라가 이 장례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과의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통과의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나라는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없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집,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차,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아스팔트 내가 가른 거 아니고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도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는 이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왔다는 거를 시간 지나면서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관계입니다.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스라이팅, 그루밍 뭐 이런 악마들은 우리가 도망쳐야 될 관계지 우리가 뭐 손절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 그냥 불편한 사회람 있으면 그냥 지켜보세요. 쟤는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두시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 바보 같고 멍청하고 한심하고 다음 생에도 얘랑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아리가 있어요. 또아리. 뱀이 또아리를 틀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머릿속에 이 또아리를 얹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올렸어요. 그거 없잖아요. 구질구질하고 더러워서 없을 것 같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 물건을 올릴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장비 하나만 고장나도 이거 안 돌아가요. 인생에 누가 나에게 회방을 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회방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똑똑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주요한 인물이 되어서 이 사회에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전 똑똑한 아이들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양육하세요. 삐딱하게 뭐 잘못된 애들이 걔네들 한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사회는 미꾸라지를 관리해야 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회를 이 물을 흐리는 겁니다. 이 미꾸라지를 미꾸라지로 보면 안 돼요. 관리 대상이고 잘 살펴가지고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40이 되면 누가 미꾸라지인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관리할 때는 미운 사람을 쳐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운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미운 사람이 물론 내 상사면 그건 다 그 사람은 내가 싫으나 좋으나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나에게 위기가 되고 나에게 위험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내 동료이거나 내 후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차피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싫거나 좋거나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의외의 복병이 내 인생에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있지만 40대에는 특별히 관계의 밸런스 굉장히 신경 쓰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직업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돈에 대한 밸런스도 너무 중요해요. 소비하고 지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40대에는 재정상담 꼭 받으라고 얘기해요. 재정상담이라는 게 보험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재정상담사가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이 보험업계에서 재정상담만 따로 이 자격증도 막 발행하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최근에 몇몇 보험사들 이제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정상담사 그 교육도 다시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새로운 재정상담사 교육이 막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재정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 버니, 네가 얼마 쓰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내가 버는 돈을 쫙 펼쳐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생애를 전반을 봤을 때 요거 몇 프로는 요 정도, 뭐 요거는 뭐 보험으로, 요거는 뭐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서 쭉 안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관리 집사인 거예요.
집사가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니까 한 10만 원 정도 주면 거기에 대한 여러 컨설팅 같은 거 해주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40대가 다 과외받고 성장하고 그렇게 컨설팅 받으면 성장했는데 왜 돈 컨설팅은 안 받아요? 이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가 다 벌써 부자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일수록 저는 컨설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받고 있고요. 재정 관리도 그렇고 재정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도 비율에 따라서 내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밸런스를 전문가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흔이 되면 저는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성장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0이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피가 안 마른 나이예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가 키의 성장이 있다면 마음 성장이 있고요. 돈에 대한 성장이 있고 관계에 대한 성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40대가 됐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키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차 종류도 다르고요. 사는 아파트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봉도 달라져요. 심지어 외모도 달라요. 배우자도 달라요. 자식도 달라요. 모든 게 다 이제 비교 현장 속에서 저절로 역동이 생겨나는 나이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떨어졌던 그 자존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다 생겨나고 인생이 되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그럼 나 혼자 억울하면 괜찮은데 배우자도 억울하다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원을,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제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 못하는 어린이는 모르겠는데 애들도 커가지고 왜 옆집은 왜 저 집은 뭐 이러면서 애들이 비교를 해나가고 그러면 그 모든 돌을 다 맞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마저 돌을 던지게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를 일으키거나 나에게 위로를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술을 마시는데 술 마셔봐야 결국은 내 몸만 망가지는 거거든요.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성장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야 돼요. 40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막 다니더라고요. 스터디 그룹도 가고 그다음에 러닝도 가고 뭐 크로스핏 뭐 이런 것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많이 하더구만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바뀌고 뭐 사람이 동사인데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동사죠. 바람 피우는 거 말고는 저는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생에 일종의 환기구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물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취미를 한두 가지 가지면서 집안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내 월급의 1% 정도까지 쓰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장을 위해서는 저는 꼭 독서하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40대까지만 해도 다 20세기 인간들이에요. 얼굴을 봐도 20세기가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0세기라는 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글자의 시대를 살았던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21세기는 IT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요. 이 활자의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연필로 그렇게 우리의 성장과 지금까지 성공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볼 게 아니고요. 저는 책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20세기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내 삶에 추구하고 만들고 꽃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를 일으켜줍니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내 자존감은 뭐 자신 있다 이런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쪽에 심리적 포만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 안쪽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마음의 품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크고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작은데 운동장은 풀가끔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 운동장을 넓힐 수 있는 일명 어른의 마음과 어른의 태도와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망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결국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학습곡선과 망각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뭘 학습했을 때 얼마나 남고 얼마나 잊어버리는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고 이것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 이제 100%가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딱 정해놓고 마치 학원 가듯이 옛날 우리 학원 많이 다녔으니까 그렇게 40대가 학원 옛날에 다녔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그렇게 40대 50대들이 그렇게 또 그렇게 노량진을 댕긴다 하더라고요.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노량진을 가지 않더라도 책 한 권 딱 꺼내가지고 10페이지 정도만 읽고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잖아요. 이거 한 3개월만 해보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제가 아침마다 그 아침 학교라는 거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건 이제 멤버십으로 해서 150명 받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분들 진짜 빡세게 공부합니다. 저는 뭐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 전 과제도 엄청나게 내주거든요. 과제 안 하면 전 내쫓아요.
돈 냈어도 소용없어요. 약정서 받고요. 과제 안 하면 내보낸다. 못 들어오게 해요. 저 아주 냉혈한이죠. 그 정도의 그 열정 없이는 돈에 대해서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아무 책이나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서 10페이지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는 거. 학기별로 진행하는데 한 학기만 했겠습니까? 제가 사전사고 검사했어요. 자존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 분화도 이런 거 다 검사했는데 다 높아졌어요. 정말 빠짐없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이 공부하는 과정도 있어서 그러겠다 싶지만 이 과제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주관식 답변에 다 썼더라고요. 저는 진짜 인정해요. 나를 일으켜주는 건 아무도 없을 뿐더러 내 공허한 마음은 40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 공허함의 그 구멍이 커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 공허함을 다른 사람이 메워주길 기다리고 이 공허함을 뭐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소해 줄까 막 이리저리 방황한 듯이 찾아다니는데 파랑새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서점과 도서관 그 우리 활자의 시대에 성장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속에 또 한 번의 르네상스를 이루면서 그 줄과 줄 사이에 행과 행 사이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수많은 그 기쁨의 그 단물들을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가면서 가장 쉬운 영상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려운 책을 한번 다시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우리가 쉬운 일을 하면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영상을 통해서 시간 흘러가면서 왜 나는 공허한가를 묻지 마시고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의외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그 공간이 공허함을 채울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